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걸 다시 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다시 보더라도 이렇게 올해 수능이 나왔네,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라는 거 접근하는 차이를 보면서 해설 강의를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비 고3들이라면 야,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만만치 않네 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철저하게 저의 해설 강의는 논리적으로, 지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요. 자, 지금 올해 수능에 대한 총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지문은 상당히 잘 냈고 지문이 굉장히 짧아진 반면에 굉장히 밀도 있게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 4년 동안은 너무 지문이 길고 읽어야 될 양이 많아서 시간 내에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문이 짧아진 대신 읽기는 다 읽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명확히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못 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문학은 내가 어떤 논리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잘 읽어갈 수 있는지 그 힘을 물어본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3들, 예비 고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고3들은 열심히 뜻풀이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정말 깨우치는 친구들은 아니네, 아마 이게 정립 반정립이라는 요거 가나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나형을 제가 읽는 논리를 다 설명했는데, 그 논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건 철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문인데 그 지문들이 수능에 딱 나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요 지문은 제가 히말라야라는 제 연세대 모의고사에서 가나 두 지문 똑같이 이걸 냈죠. 내용이 똑같다는 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 가나형이라는 것은 잘 보면 중심 하재는 동일하고요. 이 중심 하재가 여기에 변증법인데 그 변증법을 미학에 적용한 겁니다. 이 둘은 똑같이 이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변증법을 미학에 적용해서 이 미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미학을 변증법으로 풀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형일 때는 중심하재가 동일하다. 중심하재가 동일한 대신 가와 나는 어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것들을 연관 지으면서 읽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문학을 보도록 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독서 영역은 지문을 논리적으로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읽으면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풀어가는데. 그러나 올해는 문제도 선택지도 만만치 않게 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증법, 그럼 앞으로 이 얘기 하겠네. 이게 이제 체인호 원리로 말하면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변증법을 말할 건데,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걸 얘기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이게 뭐지? 라고 이걸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변증법을 우리는 지식이라는 걸 몰라도 앞으로 정, 반, 종합 이거 하겠네? 라는 거예요.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문은 단연 해겔이, 이건 필요 없는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왜? 해겔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것이지.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체인호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고, 사실 체인호가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지문. 변증법 다시 설명 안 해요. 정반 합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등한 위상을 나타내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제 체인호의 독서 이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선택지 물을 거예요. 대등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 병렬이 아니고 대립이라는 거죠. 대립적인 새 범주가 아니라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이네요. 그러면 이 대등한 것이 아니고 대립적인 것이, 그 다음에 새 범주가 아니고 두 범주가 조화로운, 병렬이 아니라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이 뜻이, 이것이, 그러면 요 두 개가
두 개가 반. 그럼 이게 뭡니까? 대립된 애들이죠. 정반. 요 대립되는 애들이 두 범주죠. 대립되는 두 개가 정과 반이라는 두 개가 종합은 그럼 뭐다?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이퀄 얘네가 수렴하는 거고 그게 상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봤더니 대등 세 개 병렬이 아니구나. 그냥 두 개가 대립하는 거구나. 두 개, X, Y 두 개 그리고 조화를 이룬 거구나.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구나. 하가 아니고 상이구나. 이렇게만. 왜? 이게 궁금하다면 다시 이거 설명하거든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글을 읽을 때는. 그럼 또 봅시다. 자, 해겔에서 변증법은 논중의 방식임을 넘어. 여기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방식. 왜냐하면 방식이라는 단어는 상대어예요. 그럼 내용도 나오겠네. 방식을 넘어 논중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논증의 방식이지만 이건 존재의 방식. 존재라는 건 내용이거든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변증법은 이거다. 다시 변증법이라는 것은 논증의 방식이면서 존재하는 거다. 존재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변증법의 특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했어. 일단 이거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즉이란 말은 앞에하고 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 이거는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인 땡땡 이런 단어 중요하죠. 이념의 내적이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념의 내적 구조, 보조사 중요하거든요. 자, 제 이론에다 나오는 거 그리기 할 때 내용을 쫓아가지 마세요. 뭘 봐야 되는 건가? 이념의 내적 구조,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외적인 거죠. 외적인 방식도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내적, 현실이라는 외적 인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럼 뭐냐면 다시 요 두 개 같은 말 다시 요 두 개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두 개가 바로 하나는 이념이라고 하는 내적 그리고 시공간이라고 하는 현실 이퀄 여긴 없지만 외적. 그 얘네들이 대립되는 얘네들이 뭐 조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조화 이퀄 하나. 결국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는 것도 이거 같은 말. 이런 걸 읽어내야 돼. 이거 뜻풀이 가면 안 돼. 글이라는 건 앞에 나는 앞에 이게 궁금했어. 그럼 이 말 계속 같은 말 하는구나 라고 읽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자 체인호 읽기 이론 중에서 상대어들 내 나오면 이게 왜구나. 이걸 왜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 하나가 좋아져.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두 차원이라는 건 이념, 내적인과 이거 둘 다를 밝히는 게 해결이다. 철학적 논중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됐네.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개를 밝힌다는 거네. 이렇게 시공간. 자, 그러면 변증법을 설명했고 앞으로 이거 두 개 밝힐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까? 그럼 매 단락에 글 쓰는 방법 두 번째 단락에 첫 문장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얘기를 또 정해줍니다. 첫 단락만 봤을 때는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건 알겠어. 내와 외. 그것을 대립적인 내와 외, 대립적인 애가 조화되는 거. 어떻게 조화될까 하나로. 그거를 얘기할 거라 같은데 해겔은 미학도 도가 나왔네요. 또 첫 문장.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념적인 측면과 현실 외적인 측면의 X 정과 예를 든다면 반의 요게 반의 대립 요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거 요거를 미학에다가 적용해 볼게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꼭 아니어도 앞으로 해겔의 변증법을 미학에다 그럼 앞에 나오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그럼 미학 이퀄 예술, 얘네들은 본질이 절대 정신이다. 아, 이념은 절대 정신, 외적인 현실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정신은 절대 진리인 바 나오잖아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 정신이니까 이념 얘기하네. 이념의 이퀄 내적인 거니까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그럼 나는 이제 예상할 수 있어. 저는 해겔의 변증법이 뭔지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을 말하는 거야. 글쓰기 논리란 서론에서 정반합 대립되는 것들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말한다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러면 예술로 와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거에 반, 대립, 조화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이념, 아까 내적인 거라고 말했으니 이제 외적인 것, 현실. 그러면 내적인 거니까 외적인 형식이 뭐야 나오겠죠.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 절대적 진리, 그러면 이거 절대 정신, 절대 진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내용으로 한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럼 그대로 이제 형식이 나와야지. 내용의 반대인 형식. 이게 이제 외적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하며 다만 나오네. 인식의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영역을 가리키고 예술, 종교, 철학은 근데 뭐에 따라 이 형식에 따라 얘네들은 절대 진리라는 내용, 이념이 다 같아.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근데 이 절대적인 내용을 하는 형식이 달라. 형식이 X, Y, Z로 달라. 이거는 이렇게.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달라. 너무 쉬운 글이죠. 이거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가 궁금하죠.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어 보는 거예요. 상대어. 내용이네, 이념이네, 내적이네. 그럼 반대로 외적이네. 외적은 다른 말로 형식이네.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요번에 수능 문제 너무 잘 냈어요. 제가 원하는 형태로. 내용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글의 논리, 글쓰기 논리를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 그럼 우리 논리상 얘가 직관, 얘가 표상, 얘가 사유. 너무 쉬워요. 그럼 우리 글쓰기 논리상 이 셋의 차이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하겠죠. 글쓰기 논리상 세 개가 나오면 세 개의 차이를 묻겠죠. 우리 이론상 체인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들의 차이를 나는 정리할 거야. 왜? 이걸 섞어서 물을 테니까. 뻔한 거죠. 그럼 직관부터 설명하잖아요. 글쓰기 아주 잘 썼어요. 이번에는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밀도 있게.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도 없어. 그 쉬운 말들이야. 그러면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이런 단어들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그럼 눈에 들어온 거 다루 때려치고 감각 들어오면 되는 거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있든 없든 이거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그럼 이거는 직관이라는 그 형식은 바로 감각적으로 대상을. 표상은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 있든 없든 만약에 없는 대상이야. 없는 대상도 나는 심상으로 떠올려. 내면에서 떠올리는 거고, 떠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개념이란 단어와 논리라는 단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철학, 사유라는 것은 바로 개념,
논리적 지성이다. 이것만 딱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최인호가 읽을 때, 야, 이게 해결이고 뭐고 변증법이고 뭐고 다 따라치고, 지금 내가 여기 읽을 때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내용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다? 형식이란 단어가 나올 거다. 이념이라는 정신이 나왔기 때문에 외적인 게 나올 것이다. 근데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까지 같이 동시에 얘기했다? 그럼 얘들의 형식의 차이는 뭘까? 이게 같다고 했으니. 그럼 눈에 들어온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도 차이점은 감각, 심상, 개념 논리네. 이것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정리로.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은 수능 날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지각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똑같은 게 절대진리 이퀄 절대정신이라고 했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절대정신을 지각하는 절대정신. 그러면 여기를 종교를 표상하는 절대지식. 철학을 사유하는 절대 이렇게 말한다는 거. 뭐 너무 쉽지.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그러면 다시 직관은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직관은 외면성과 직관의 외면성과 우리가 뭐 표상은 뭘까? 내적인 거죠. 아까 어디서 표상의 내면성은 여기 심상 내면이니까 여기 내면성. 이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사유에서 종합된다. 이거는 두 개가 여기에 와서 종합된다. 그럼 아까 그대로죠 뭐. 그럼 또 다시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여기 외면성이라는 애와 내면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개가 이제 조화롭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네. 그대로 앞에 거 그냥 적용한 거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예술의 그럼 외면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이라고 했고 단어를 바꿔놓은 거야. 내면이니까 주관인 거고 상대어야. 여기서 종합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는 거야, 지금.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또 차이가 또 있대. 얘네들 셋의 차이가 있어. 뭐 형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내용의 인식 수준도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 내용은 똑같다고 했어. 이 절대 정신이 똑같은데 그 절대 정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셋이 형식의 차이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다르다고 했어. 다르다 보니 인식을 하는 수준에도 다르다. 이것도 다르다. 내용의 인식, 내용은 일단 같다고 했거든. 내용은 동일한데 내용이 절대정신이야. 근데 이 절대정신을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예술은 절대정신을 뭐 50%만, 종교는 절대정신을 90%, 철학은 절대정신을 100%. 이런 식으로 인식 수준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얘기하기 어떻게 다른지. 논리로 봐. 이해하지 마. 논리로. 글쓰기 논리로. 그럼 앞으로는 인식 수준의 차이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그대로잖아 또.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럼 똑같이 이 동일한 절대정신의 또 핵심은 바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절대정신은 뭐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 수준 차이 빨리 말해 각각 이거지.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 빨리 말해. 그게 누가 더 높고 낮은지 필요 없어. 다른 말 다 필요 없는 말들이거든요. 앞에 나왔던 말들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차이거든요. 차이.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초보 단계, 예술은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한 단계다. 그러면 이 수준의 차이가 바로 제일 낮은 게 종교, 예술, 그 다음이 종교, 제일 완성이 철학이야. 이렇게 수준이 다른 거지. 그럼 요거만 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차이만 보면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의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한 것, 즉 철학뿐이며 최고 지성은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 그러면 예술, 이 예술이 바로 뭐다? 절대정신으로 인정됐던 부분들은 과거에나 그랬다. 과거에는 얘가 절대정신으로 인정받았지만 보편 지성이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이 된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철학만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술의 위상이 지금은 아니고 절대정신이 옛날에는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해겔의 변증법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쉽죠, 글이. 뭐 변증법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첫 단락 전제로 그냥 이 차이가 뭐고 이게 뭐고 앞에는 내용과 형식이다. 근데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형식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인식하는 정도도 다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수능 지문은 너무 좋습니다. 글쓰기 논리를 읽으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매달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모르고 앞으로 뭐가 전개될 거라는 거 모르면 그렇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아마 또 제 해설 강의를 들어도 역시 일일이 뜻풀이하는 그런 강의들로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원래대로 푸는 방식은 가를 끝나고 나면 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로 제가 바로 가볼게요. 문제 푸는 가 물었으니까 가 기억이 나니까 가로 가야 되겠죠. 이거 5번.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제 글을 잘 읽었다면 바로 답이 나오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답 먼저 볼게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아니죠. 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각적 절대정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이 안 나네. 마음으로 떠올리는 거, 그 절대정신, 그 다음에 사유의 절대정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지성의 그게 세 가지 형식이에요. 세 가지 형식, 감각, 마음의 내적인 어쩌고저쩌고 떠올리는 거, 그런 다음에 사유. 이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것들을 인식했을 때 그것들 속에 있는 것이 절대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닌 거고, 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이것들이 인식하는 절대적인 이념 형식이 아니고 이념, 그 이념의 내용물인 거죠. 형식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내용이 되는 거죠. 내용물,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세요. 가에서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하죠. 동일하죠? 절대정신으로. 인식 형식의 상이성, 아까 감각, 거시기, 사유로.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거는 곧 아까 내적인 것이죠. 절대정신, 시공간의 현실, 외적인 것이죠. 인식하는 형식이죠. 하나의 변증법, 그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고 했죠.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 그리고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것,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됐죠. 자, 직관, 표상, 사유, 아무럴 수가 없죠. 세 개의 차이점을 묶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답부터 보겠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념을 설정하는 건 사유가 맞죠. 이런 단어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새로운 어떤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야, 어떤 게 감각을 일깨울까? 어떤 작품이,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만들어야 될까라고 사유하는 거죠. 직관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안 보이면 논리상으로 보세요. 자, 이거.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시각적 감각이니까 이게 직관이 되는 것이고, 고향 하늘의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니까 표상이 되는 거.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과 그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표상이 되는 거죠. 표상.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똑같아. 초현실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묘사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직관이 돼야 되겠죠. 감각. 그 작품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것은 사유가 되는 거죠. 개념은 사유. 그렇죠? 보는 것은 직관, 감각이니까. 동의어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동의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리적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의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가 되는 거죠. 개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없죠? 그럼 이제 나를 읽어갈 때 나도 역시 변증법 생각하고 읽고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 뭐고 이제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읽었을 때 이 차이점을 눈에 안 들어온다면 그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그러면 앞에 변증법을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변증법을 말하는데 변증법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정, 반이라는 대립적인 걸 가지고 종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할게 이런 얘기. 앞에 매 단락의 첫 문장, 첫 단락이 앞으로 전개할 범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나는 합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종합의 범주는 또 나오죠. 동일한 거, 두 대립적인 얘네들이 두 대립적인 거 똑같죠. 대립적인 거.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인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 규정이 소멸되는 게 두 개가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합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X 하나만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그 Y가 사라지거나 X가 사라지고 Y만 이기거나 또는 X도 Y도 둘 다 사라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아까 똑같죠. 이게 뭐 해야 된다? 조화. 그러면 조화라는 건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상량. 둘 다 있는데 아까 첫 단락에 봤을 땐 상승. 수렴해서 상승. 이렇게.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나오네. 그대로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 아까 위로 상승 똑같은 말이죠.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으로 그럼 새로운 XY라는 건 XY 둘 다의 성질을 다 갖고 있으면서 더 고양된 질적으로 또 고양된 걸 만드는 게 조화. 이게 합이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럼 앞에 첫 단락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 하네? 이거지. 그럼 뭐 얘기하려나?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매달리기 첫 문장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얘기.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얘기. 야 소멸되지 말고 조화 이루어. 본질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상승해야 돼. 질적으로 이렇게.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의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럼 됐어. 언제나 접속사 잘 보라고. 접속사만 잘 봐도 거의 끝이라고. 그럼 파트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제거되면 안 돼. 그래 완전히 조화돼야 돼. 근데 그럼 파트가 나왔다는. 근데 어떻게 대립된 애들의 어떤 성질이 제거되냐? 중화돼 버렸냐? 질치기 말하면 둘 다 고유 성질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근데 고유 성질이 줄어버리고 질적으로 상승 안 됐네. 이 얘기할 거 아니야. 이 파트니까. 앞으로 그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얘기.
뭐 간단한 거야. 이거 뭐 해결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글로 읽으면 돼요. 글로. 이렇게 쉬운데 너무 늘 안타깝습니다. 예비 고3들. 우리 뭐 재수라든 삼수하든 국어 비문학 할 때 오로지 뜻풀이 하나하나 문장 뜻풀이 정리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상 빠트 다음에 뭐 나오겠네. 앞에 하고 같은 얘기니까 빨리 지나가면 되겠네. 다 필요 없는 얘기네. 같은 얘기네. 라는 가야지. 이거 끝나고 나면 죽으라고 또 선생님들은 해겔, 철학 이런 거 막 정리해주고 그러거든요. 뒷북 칩니까? 이제 이거 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내려온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당연히 알지. 그런데니까 완수 못했다는 거지.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됐어. 그럼 딱 눈에 들어와야지. 여기에서도 변증법을 미학에 적용하는 건데 미학 이퀄 예술에 적용하는 건데 됐네. 그런데 똑같이 적용해봐. 그런데 임과 예술과 똑같다면 종교를 결합했는데 얘네들이 예술의 고유성이 사라졌거나 뭐 했겠네. 그래서 질적으로 둘 다 살아있으면 높이는 게 안 됐네. 이런 얘기잖아. 안 봐도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 제가 쉽다고 말하면 다들 또 뭐라고 욕할까 봐 쉽다는 말을 막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썼고 너무 쉬워요. 지금 보면 너무 쉬워.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뻔히 답 나올 게 뻔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보세요. 지성의 형식을 직감, 표상, 사회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의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똑같잖아.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네? 빨리 넘어가. 그걸 가지고 하되 이거 얘기하겠네? 계속.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똑같은 말 필요 없어. 그러나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지. 본질, 누구의 본질? 외면성, 예술. 예술은 외면, 종교 내면, 그리고 사유에 의해 와서 종합되다였잖아요. 그러면 종합될 때는 뭐가 돼야 되는데 외면도 살아있고 내면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뭐야 얘는 외면이 지워지고 있어. 그리고 내면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이기고 있네. 고유한 거 둘 다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잖아. 뻔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새로운 거 없잖아. 너무 쉽지.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지.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외면성의 객관이라고 했거든. 이게 점차 지워지고 계속 그 말이 제일 눈에 들어와야 돼. 지워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오히려 이게 지워지고 얘 주관성 얘가 지금 높아진다. 내적인 거니까 앞에 하고 똑같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흥분했어요.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종합이 아니다. 진정한 종합은 둘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게 살아있다는 거지.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적 단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는데 소고돼 버렸어. 종합 단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빠트지. 빠트 그대로 예상한 대로 최고대 고유한 게 뭐가? 예술계 이렇게 된 거잖아. 너무 쉽죠? 수능이 앞으로 이런 것만 나올 텐데 이게 쉽게 느껴지지 않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읽지 못한다면 수능을 아무리 봐도 어려울 거예요. 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안 봐도 돼. 변증법에 충실하면 뭐라고? 됐어. 얘 살려라 이런 얘기지. 안 읽어도 돼. 얘 살려라. 같이 하라 이런 얘기지 뭐.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성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철학에서 완전히 봤더니 객관애를 주관으로 바꿨어. 왜? 종합 단계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얘 지금 주관애를 다시 객관도 되게 해야 돼. 얘도 살려야 돼. 그럼 재객관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객관화시켜. 이거지.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똑같이 예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면 철학이, 여기 와서 철학이 주관이 됐다면 그 다음에 다시 재객관화시켜. 객관 이퀄 예술이잖아. 그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하, 지금 나글에서는 글쓴이가 예술을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는 건 예술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란 뜻이지. 앞에 가에서는 예술은 뭐고, 야, 옛날이나 예술이 절대정신이지 이건 아니야 라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수준이 높은 거야 라고 딱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의 예술의 위상을 누구는 바로 가에서는 낮게 보는 거고, 거기 뭐야, 나에서는 예술의 위상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지. 이 차이가 느껴졌어. 이게 중심화되고 큰 틀의 공통범주란 말이야. 아주 문제 잘 냈어. 1번 문제.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유라는 철학 그 이후의 것이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라고 해서 결국 끝에 가서 예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게 잘 냈고, 얘 전체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못 읽으면 1번 문제 못 풀어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헤겔의 변증법이죠.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반합, 예술의 상대적 위상.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은 뭐에 비해서 예술, 종교, 철학 이 세 가지 중에서 가는 낮다. 나에서는 뭐 철학 그 다음일 정도로 높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답이 1번이죠. 아주 문제 잘 냈습니다.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가 아니고 둘의 가나형이니까 공통의 범주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예술을 논하다. 이게 공통범주. 차이점은 그들의 위상이 낮고 높고 이걸 찾아내라. 아주 잘 냈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수능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잘 냈다. 읽으면서도 짧지만 아주 농밀하게 냈다. 이게 진짜 시험이다. 예전에는 너무 쓸데없이 길기만 했다면. 그래서 아주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5번 풀었고 6번 풀었고요. 자, 7번.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 예술종교 철학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하도록 적절하지 않은 것만 다 붙어볼게요. 너무 쉬웠어요.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 범주간 이행에서 선택지를 바꾸는 거예요. 범주간 이행이라는 것은 나에서 예술이 바로 뭐 내면성, 외면성, 종교가 내면성인데 얘가 철학으로 오면서 종합되면서 첫 번째 범죄의 특성이, 예술의 범죄의 특성이 바로 내면성이, 객관성이 주관화되고 있다는 거지. 특성이 갈수록 각경진이 아니라 핵심 붙잖아. 제거, 약해진다 라고 되어 있지. 이거 너무 쉽지 뭐 이거는. 됐죠? 나머지 그냥 안 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자, 이거 보세요.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보기는 헤겔과 글쓴이가 나눴다는 말은 바로 자, 헤겔이고 나의 글쓴이니까 나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나는 언제나 푸는 방법이 보기보다도 분명히 윗글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 헤겔은 모르더라도 헤겔은 변증법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럼 사실은 이 헤겔은 가의 내용에 가깝고 헤겔의 내용이니까 나는 글쓴이의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 가나의 내용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일단은 보세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뭘 골라야 될까요? 이제 나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하고 있다. 자,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자, 이런 외면성이 이게 핵심이지.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핵심은 예술이잖아.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인 거지.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외면성이
내면성으로 하는 게 곧 절대정신이니까. 이렇게. 자,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반정립이 아니고 정립이겠죠. 자,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슷한 말이죠. 아직 문제 잘 냈어요. 다 맞는 말 같아. 자, 범주들을 중화한다라는 말은 들이기 때문에 둘 다, 쉽게 말하면 이게 틀린 이유는 뭐다? 뭐까지도. 이제, 내면성인데 내면성까지도 중화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죠. 지금은 외면성만 중화되는 거란 말이죠. 내면성이 중화되는 거니까 내면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럼 반정립에 있었던 이론에서 아니죠? 그럼 이건 정립, 그 다음에 반정립이 반대로 돼 있는 거고,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야,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거. 그러면 답의 후보는 2번, 4번이죠.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이건 아예 틀린 말이고. 그러면 답의 후보가 이게 어려웠죠. 2번, 4번. 똑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결국 이 핵심을 묻고 있잖아. 이 핵심은 결국 뭐였어? 이 외면성이 결국 뭐 되어 가고 있다? 내면성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성의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가 있다. 근데 외면성이 바로 객관성이고, 그 내면성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 내면성으로 바뀌는 건 주관성. 그러면 선생님 2번, 4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기로 와 보는 거지. 게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에 이르러서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미학적인 것들이 초기에는 약한 지성이었다라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초기에 예술이라는 건 지적인 것이 높지 않다 이 말인 거지.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성숙 단계에 있는 얘기를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미성숙 단계였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미성숙이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그러면 글쓴이가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미성숙했는데 초기에는 점차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 논증 방법으로 본다면 지금 초기의 예술은 뭔데? 외적인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인 것으로 흘러갔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론상의 외적인 것이 나중에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세면 찍더라도 보기를 안 보더라도 적절하면 저는 이걸 바로 찍습니다. 왜? 지금 핵심이 나의 글쓴이가 하는 말이고 나의 글쓴이의 핵심은 외면성이 내면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요분이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시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논증 방법을 찾아와 보면 여기에서의 논증 방법을 보면 자,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이렇게 등급이 있다.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지성에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보면 자, 사유화는 여기를 보는데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선생님 종교 이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학에서 종합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상에서는 직관의 외면성하고 표상의 내면성 사유에서 종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핵심이 기본 논증 방법, 논증 방법을 연결하라고 해서 논증 방법. 그러니까 논증 방법을 연결하니까 이론에서 그래서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 그러니까 이론은 절대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절대정신, 이렇게. 절대정신. 절대정신이 예술의 절대정신은 외면성.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절대정신은 내면성. 근데 그 절대정신이 똑같은 내용인데 얘가 지금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읽으면 너무 쉬웠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글읽기라는 거, 글쓰기 논리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